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종됐던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 황해남도 등산곶 앞바다에서 북한군의 총에 맞아 숨졌고 북한군은 그 바다 위에서 시신을 불태웠다고 국방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극단적이고 반인륜적인 북한식의 코로나19 방역 대응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정부는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먼저 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1일 오전 11시 반쯤 소연평도 남방 2km 해상에서 서해 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 47살 이모 씨가 해상 근무 도중 실종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2일 오후 3시 반쯤 실종 지점에서 38km가량 떨어진 북한 등산곶 해역에서 이 씨가 발견됐습니다. 출동한 북한 해군은 이후 이 씨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해상에서 시신에 기름을 부은 뒤 불태우기까지 했습니다. 정부는 북측의 이 같은 행위를 만행으로 규정하고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군 당국은 이 씨가 월북을 시도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에 올라탄 상태로 발견됐고 북한 측에 월북 의사를 밝힌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월북 의사를 밝혔지만 무자비하게 사살한 뒤 불태운 건데 그는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극단적인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북측 관계자들이 이 씨의 월북 의사를 확인할 당시 방독면과 방호복을 착용하고 일체의 접촉 없이 일정 거리를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북측이. 코로나에 대해서 좀 절치부심하고 있는 걸로 현재는 보여집니다. 그는 이 모든 과정이 현장의 우발적 대응이 아니라 북한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무장하지 않은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훼손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영입니다. 이 씨가 실종됐다는 걸 인지한 게 월요일 오전이었고 만 하루가 지나서 38km 떨어진 북한 바다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북한군 손에 숨졌습니다. 이 이틀의 시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건지 김준석 기자가 시간대별로 정리해드립니다. 소연평도 인근에서 어업 지도선에 타고 있던 공무원 이 씨는 지난 21일 오전 사라졌습니다. 11시 30분쯤 이 씨가 벗어둔 신발을 발견한 동료들은 12시 50분 해경에 신고했고 이때 군은 실종 상황을 처음 인지했습니다. 지난 9월 21일 낮 13시경 소연평도 남방 1.2마일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1명이 실종되었다는 상황을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접수하였습니다. 해경과 해군, 해수부 선박이 총동원돼 수색이 벌어졌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2일 화요일 오후 3시 30분 실종 지점에서 직선거리로 38km 떨어진 북한 등산곶 해역에서 이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북한 수산사업소 소속 선박에 발견됩니다. 구명조끼를 입은 채 한 명 정도 겨우 탈 수 있는 부유물에 올라 기진맥진한 상태로 발견된 것으로 군은 파악했습니다. 잠시 뒤 북한 해군 소속 단속정 몇 척이 나타났고 오후 4시 40분쯤 북한 단속종이 탄 이들이 실종자와 거리를 유지한 채 표류 경위를 확인하며 월북 진술을 들은 정황이 군에 포착됩니다. 군은 이때 북한 해역에 있는 인물을 이 씨로 특정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때 북한 단속정은 이 씨가 해류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결박하는 조치를 취했을 뿐 구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발견 6시간 뒤인 밤 9시 40분쯤 북한 단속정은 이 씨에게 총격을 가했고 이어 그 자리에서 기름을 붓고 불태웠습니다. 군 관계자는 이 총격이 북한 상부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뤄진 것이라며 몇 발을 쐈는지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측이 방호복과 방독면을 착용한 채 적군에 기름을 뿌리고 불태웠고 10시 10분쯤 북한군 해역에서 우리 군이 관측 장비로 불빛을 관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은 수집한 정보들을 정밀 분석해 이 씨가 사망한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며 바다 위에서 불태운 시신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준석입니다. 우리 군이 이 씨가 북한 바다 위에 있다는 걸 처음 인지한 시간부터 북한군의 총격까지 6시간이 흐릅니다. 그 사이 우리 군은 아무 대응도 할 수 없었던 건지 그의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던 건지 군 관계자는 바로 사살하고 불태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 관계자는 지난 21일 이 씨가 실종된 뒤 이튿날 사살될 때까지 이 씨의 모습을 포착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평도 일대에는 감시 장비가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지만 북한이 이 씨의 시신을 불태운 불꽃을 본 게 관측 정보의 전부라는 겁니다. 군의 감시 장비 운용에 허점이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군이 입수한 건 북한의 동태에 대한 첩보. 22일 오후 3시 반쯤 북한 선박이 바다에서 실종자를 발견했다는 정보를 파악했습니다. 15시 30분경에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이 구명조끼를 입은 채 1명 정도 탈 수 있는 부유물에 탑승한 기진맥진한 상태의 실종자를 발견한 정황을 입수하였습니다. 그러나 발견 사실을 확인하고 사살될 때까지 약 6시간 동안 우리 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첩보 분석을 통해 거의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했지만 손을 놓고 있었던 겁니다. 군 관계자는 사건 발생 해역이 북한 영해여서 우리 군이 즉각 대응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무엇보다 비무장 상태인 민간인을 북한이 바로 사살하고 불태울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발견 즉시 구조하지 않고 바다에 그대로 두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하는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망을 총동원해서 했어야 되는데, 근데 이번 경우는 오히려 전혀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 바라만 보고 있었다는 것은, 특히 북한이 총격을 가한 지점은 NLL에서 3-4km 떨어진 해상이었습니다. 아무리 북한 영해에서 벌어지는 상황이라도 국제상성 공통망 등으로 북측에 교신을 시도해 이 씨에 대한 보호와 소환을 요구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하다못해 NLL 인근에서 확성기라도 사용해 경고하지 못했는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발견 첩보 입수 즉시 북한에 연락했다면 우리 군의 첩보 자산이 드러날 수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북한군은 귀순 의사까지 밝힌 이 씨와 계속 거리를 뒀고 시신을 불태우려고 접근할 때는 방독면에 방호복을 입었다고 합니다. 극단적인 코로나19 방역 대응인 건데요. 국방부는 북한 국경지대에 무단 접근자는 무조건 사살하라는 반인륜적 지침이 내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무원 이 씨를 발견한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의 선원은 가지고 있던 방독면을 착용하고 접촉했습니다. 이 씨를 사살한 뒤에도 북한 군인들은 방독면과 방호복을 입고 시신을 태웠습니다. 코로나 감염을 우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무단 접근하는 사람에 대해 사격하라는 방역 지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군은 발표했습니다. MBC 취재 결과 2달 전 북한 사회안전성은 북중 접경에 1에서 2km의 경계선을 설정하고 접근하는 모든 인원과 짐승에 대해 무조건 사격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8월 중순 중국 밀수군이 북한 군인의 총격을 받는 일이 벌어졌고 북중 접경 지역에서 지침을 위반한 북한 주민이 8월 말 1명, 9월 말에도 1명 사살됐습니다. Strike forces, they've got shoot to kill orders in place, preventing COVID from getting into North Korea. 이 비상식적인 지침이 육상뿐만 아니라 해상에도 하달돼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조치에는 지난 7월 개성 출신 탈북민이 월북한 일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당시 김정은 위원장은 직접 당 정치국 비상 확대 회의를 소집해서 월북을 포착하지 못한 전방 군부대 간부들을 처벌했습니다. 허술한 전선 경계 근무 실태를 엄중히 지적하고 엄중한 처벌을 적용하며 해당한 대책을 강구할 때 대하여 토의했습니다. 과거 남북 관계가 경색 국면이던 때에도 북한은 월북한 한국인과 북한 수역에서 납포된 어선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송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엔 방역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 바다로 밀려오거나 공중에서 날아오는 물체도 소각 처리할 정도로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뚫리면 죽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네들이 이제 제어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상식을 뛰어넘는 극단적 행동을 지금 해버린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새벽 유엔 총회 연설에서 방역 협력을 제안했지만 바로 직전 북한은 방역을 이유로 민간인의 목숨을 잔인하게 빼앗으면서 남북 관계는 또다시 경랑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애초에 실종 신고로 시작됐지만 이 씨가 실종 지점에서 멀리 떨어진 북한 바다에서 혼자의 몸으로 발견되자 대체 월북을 위해 얼마나 준비를 해온 것인지 해경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임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 머물고 있는 해양수산부 소속 499톤급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해양경찰은 오늘 오전 이 배에 승선해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해경에 실종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21일 오후 12시 51분쯤. 30분쯤 뒤 기지국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 씨의 휴대전화는 이미 꺼져 있었습니다. 선박 안에 있는 CCTV 2대는 지난 18일부터 이미 고장나 있어 마지막 동선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유서도 없었습니다. 실종자의 침실 등 선내 확인 결과 휴대폰은 발견되지 않았고 개인 수첩, 지갑 및 기타 소지품을 확인하였으나 유서 등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이 씨의 신발이 선상에 남겨져 있었고 평소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련 첩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관계자 등 상대로 상세하게 조사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씨는 특히 지난 3년간 연평도를 포함한 서해 해역에서 기관사로 일하며 조류를 잘 알았는데 당시 조류는 소연평도에서 북쪽으로 유동적으로 흐르는 상황이었다는 설명입니다. 월북과 관련해 이 씨의 별다른 징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관련 인터넷 검색도 하지 않았고 다른 승선원들에게 어떤 얘기도 꺼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께 근무한 동료들은 해경 조사에서 이 씨가 청소도 솔선해서 먼저 하고 부지런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종 직전까지 평상시와 크게 다름없는 모습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해경은 이 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금융보험 계좌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아직 소연평도 해상에 있는 어업지도선을 조만간 출항지였던 목포나 인천으로 입항시켜 육지에서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렇게 이 씨가 근무 중에 사고로 실종된 것이 아니라 본인 의사에 따라서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족은 그럴 리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한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숨진 공무원 이모 씨가 소속된 전남 목포의 서해어업관리단입니다. 건물 출입문이 굽게 잠겨 있습니다. 이 씨가 북한에서 피격됐다는 발표 직후 언론 등 외부와의 접촉을 일절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피격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월북을 비롯해 현재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모두 추측에 불과하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물때를 알고 미리 준비했다면 이 씨가 실종된 지 하루 이상 바다에서 표류했겠느냐며 월북 가능성은 한마디로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월북일 수도 없고요. 그것을 채무나 가정상아 이렇게 몰아가서 월북을 했다. 이것은 가당치가 않습니다. 가족들은 또 이 씨가 다른 배에서 2년간 근무하다가 해당 어업 지도선으로 넘어온 지 나흘밖에 되지 않아 구조를 착각했거나 실족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부터 서해어업관리단에서 일해왔는데 평소 동료들과 잘 지냈고 평판도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료 직원들 역시 월북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월북을 하려고 했다 했으면은 대연평도 가까운데 우리 선박을 알잖아요. 아무리 조리가 그쪽으로 흐른다고 해도 그 10km 이상 떨어져 있으면 생존율도 낮을 텐데 그렇게 무방하게 깨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 씨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렸거나 빌리려 하는 등 최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전적인 이야기는 며칠만 쓰고 돌려드릴 테니 뭐 하십시오 좀 그러고 그 이야기만 하더라고. 서였을 거예요 어디서. 비록 그는 월북 시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주변인들과 가족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어 이 씨의 행적에 대한 의문은 당분간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네, 청와대는 긴급 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한 뒤 강력한 규탄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연설 시점을 두고 벌어진 논란에도 적극 해명했는데요.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조국현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자, 청와대 공식 입장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이른 아침부터 긴급 관계장관회의 또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잇따라 열고 긴박하게 향후 대응책을 논의를 했는데요. 여기서 정리된 청와대 입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 또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고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 사과하라고도 했습니다. NSC 회의 결과를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도 충격적인 사건으로 매우 유감스럽고 용납될 수 없다. 북한 당국은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문 대통령이 이제 이 사건을 보고받은 시점을 두고 논란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도 유엔 총회에서 종전 선언을 제안한 거냐 이거잖아요. 자, 청와대가 따로 설명을 했죠. 네, 북한이 이모 씨를 살해했다는 첩보를 문 대통령이 처음 보고를 받은 건 어제 새벽 유엔 총회 기조연설이 있고 난 뒤인 어제 아침 8시 반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그 전날 밤 10시 반쯤에 해당 첩보가 입수가 됐고 이 첩보의 신빙성을 따지기 위해서 다음날 새벽 1시, 그러니까 어제 새벽 1시에 서훈 안보실장이 국방장관 또 국정원장 등을 불러서 회의를 열고 있을 때 유엔 총회 기조연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아침에 해당 첩보를 보고받은 문 대통령은 사실이라면 국민들이 분노할 일이라며 보다 정밀한 사실 확인을 지시를 했고 하루가 지난 오늘 아침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최종 보고를 받고선 있는 그대로 발표하라고 지시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이 첩보를 알고도 유엔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언급한 건 아니라는 거고요. 또 화상연설 녹화본을 이미 18일에 유엔에 보냈기 때문에 수정도 불가능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엔 총회 직후에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건데요. 남북 관계에 미칠 파장, 자, 청와대 판단은 어떻습니까? 한 청와대 관계자는 올해 남북 관계가 참 풀리지 않는다면서 미국 대선 전에 관계 개선의 어떤 마지막 기회가 사라진 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오늘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남북 관계는 지속되고 견지돼야 한다는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말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군이 민간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다는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서 국내 또 국제사회의 비난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남북관계 역시 상당 기간 악화 일로를 걸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국회도 국방위원회를 긴급 소집해서 여야 만장일치로 북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야당은 따로 규탄 대회를 열어서 북한의 사죄를 요구했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무책임하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국방부 보고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북한에 대한 강한 비판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북한군의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만행이라며 북한의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후 본청 계단에 모여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천인 공로 잔황 만행 북한은 사죄하라! 사죄하라! 국민의힘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종전선언 제안을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에 대해 어떤 보장을 갖고 종전선언을 얘기하는 것이 참으로 무책임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홍보했던 한라인 등 소통 채널은 허구였나. 긴급 소집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종전선언 연설 때문에 이 사안을 은폐한 것은 아닌지 따졌습니다. 자꾸 이틀 동안 이게 은폐한 이유를 다른 이유로 들어대면 국방부만 난처해집니다. 사실인지 여부를 분석을 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고 유엔 연설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이 저희가 분석하고 보고하고 하는 그 첩보를 정보화시켜나가는 신빙성을 높여나가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당 의원들도 군의 대응에 대한 지적에서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이 그쪽으로 넘어갔다. 또 내려갔을 거로 본다. 그러니까 기측에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다시 넘겨주라. 이 주장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주장을 못한 부분은
우리가 볼 때도 지적당해야 할 지점이라 생각합니다. 국방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질의를 마친 뒤 북한의 총격 등 무력 도발 행위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네, 얼마 전 자신의 수업을 듣는 자녀에게 높은 학점을 부여한 연세대 교수들이 감사에 적발이 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번엔 고려대학교에서도 이런 교수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신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려대학교 대학원 소속 A 교수는 자신의 자녀에게 2017학년도 2학기 수업 1개, 2018학년도 2학기 수업 2개를 수강하게 했습니다. 모두 A 학점을 줬습니다. 성적 산출의 근거인 답안지는 학교 측에 제출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다른 B 교수 역시 자신의 자녀에게 A+ 학점을 주고는 역시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 규정에 따르면 교수는 자신의 강의를 자녀가 수강할 경우 이를 대학 측에 신고하고 성적 산출의 근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적의 근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고려대학교는 이를 적발하고도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녀 14명이 교수 부모에게 23개 과목을 수강했는데 대부분 A+와 A 학점을 받았습니다. 체육 특기자 전형 등 입시에서도 문제가 적발됐습니다. 고려대는 2018학년도부터 2020학년도에 럭비 등 5개 종목의 1단계 서류평가에서 3배수를 선발하겠다고 하고는 5.5배수까지 선발 인원을 늘려 42명을 추가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가 선발된 인원 중 5명이 최종 합격했고 서류평가를 1순위로 통과한 학생은 오히려 불합격하기도 했습니다. 교육부는 애초에 교수들이 뽑으려던 수험생이 1단계 서류평가에서 3배수에 들지 못하자 선발 인원을 확대했을 여지가 있다며 교수와 수험생의 유착관계 등을 파악하지 못해 교수 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고려대학교 측은 사실관계에 일부 오류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신정은입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125명, 이틀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추석을 앞두고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엔 특히 어린이집과 요양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1층에 입주한 어린이집.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지난 22일 50대 교사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뒤 폐쇄된 겁니다. 증상이 있으면 그 동선 보니까 앞으로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근데 그랬으면 먼저 조심해가지고 그런 게 없었더라고요. 원생 2명과 가족, 어린이집 원장 등 8명이 줄줄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어린이집 교사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원생들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좁은 실내에서 거실과 화장실을 함께 사용하다 보니 코로나19가 빠르게 퍼진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검사받은 사람만 41명. 결과에 따라 확진자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해당 교사는 지난 13일 집단 감염이 발생한 동대문구의 성경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13일 성경 모임 참석자 중 2명이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성경 모임 장소를 방문한 사람 중에서는 3명이 추가 확진된 것으로 확인돼 방역당국은 성경 모임에서 어린이집으로 감염이 진행됐을 가능성에 주목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병원과 요양시설에서도 집단 감염이 계속됐습니다. 서울 세브란스 병원 관련 환자는 58명으로 늘었고 경기 고양시 정신요양시설 관련 확진자는 10명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입소자들 간의 접촉을 완벽하게 차단하기는 어려운 그런 근본적인 좀 제약 사항이 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선제 검사를 하는 방안을 지자체와 협의할 방침입니다. 또 추석 특별 방역 기간인 다음 주부터 2주간 적용할 거리 두기 세부 지침을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독감 백신이 유통 과정에서 상온에 노출이 되면서 예방 접종 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인데요. 저희가 취재를 해봤더니 이미 지난해에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두 백신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효과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전동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월 질병관리청
당시 질병관리본부가 발간한 연구 결과 보고서입니다. 서울대병원 등 의료진은 이 연구에서 전국의 보건소와 병원에 보관 중인 같은 제조사의 수두 백신을 수거해 역가, 일종의 면역 농도를 분석했습니다. 수두 백신도 독감 백신만큼 열에 민감해 취급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역가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같은 제조사의 백신이라도 역가가 1200부터 9750까지 8배 이상 차이가 났고 수두 예방 효과가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4000 이하의 백신도 38%에 달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진은 같은 제조번호에 같은 냉장고에서 보관되던 백신끼리도 역가의 차이가 났다며 운송, 보관 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운송 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되는 사례뿐 아니라 의료기관이 잘못 보관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연구진이 백신 냉장고의 온도를 연속으로 측정해 봤더니 2주 동안 적정 온도가 유지된 냉장고는 보건소의 38.5%, 민간병원의 23.4%에 그쳤습니다. 보건당국의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방문 점검 결과 98%가 잘함 이상의 평가를 받은 것과 큰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오전 오후에 1회씩 온도를 체크해야 되거든요. 네, 그게 완벽히 안 됐다던가. 서울대병원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콜드체인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고 있다며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올해 7월 개선된 백신 관리 가이드라인에선 여전히 운송 취급 관리자의 자율 점검과 일회적 방문 점검에만 의존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해외에서 생산되는 코로나19 백신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라도 국내 백신 공급 과정을 보다 엄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재건축으로 생긴 이익의 절반까지 회수하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기로 했는데요. 실제 서울 반포의 한 재건축 단지에 한 집당 4억 원의 부담금이 통보가 되면서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년 뒤 최고 35층으로 재건축될 예정인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아파트. 단지가 하루 종일 술렁였습니다. 어제 구청이 재건축 부담금을 한 집당 4억 원으로 잠정 책정해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부자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 집 말고 통장에 단돈 1억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많죠. 저희가 올렸나요? 그냥 저희는 여기 산 거밖에 없는데.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얻는 이익이 가구당 3천만 원이 넘으면 초과이익의 최고 50%까지 환수하는 제도. 완공 시점에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번 통보 금액은 종전 최고액인 1억 4천만 원의 3배나 됩니다. 정부가 지난 6월 최고 7억 1천만 원의 부담금이 나올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수억 원대 부담금이 통보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기에다 당장 다음 달부터 용산구의 한남 연립, 강남구의 두산 연립 등 이미 재건축이 끝난 조합들을 상대로 부담금 징수가 시작되는데 체납하면 압류까지 할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고요. 11월까지 납부해 주셔야 되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체납 처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위력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강남 재건축 조합들의 셈법은 복잡해졌습니다. 당장 사업 속도를 늦추려는 조합들이 나옵니다. 부동산 시장이 나빠지면 과거처럼 초과이익 환수제가 유예될 수 있다는 기대에다 준공 시기를 늦추면 적용받는 가격 오름폭이 줄어 부담금을 덜 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입주를 늦추는 것밖에 없다고. 왜냐하면 일단은 대출환금이 생각보다는 좀 줄어들 가능성은 있거든. 당분간 재건축 시장의 냉각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실제로 그 수치를 눈으로 확인하게 되면 재건축에 대한 투자 이점이 상당 부분 줄어들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거고요. 단기적으로 가격이 하향 안정되는 모습으로. 국토부는 올 초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된 강서구와 강동구 재건축 조합의 경우 부담금이 각각 7천만 원, 2천만 원 수준이라며 가격이 급등하지 않은 지역은 부담금도 낮게 책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2년 전 한 여성이 남편과 함께 전남의 한 섬으로 여행을 갔는데 혼자 타고 있던 차가 바다로 추락해서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살인 혐의로 남편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1심과 2심을 거치면서 뒤집혔던 판결. 오늘 대법원은 결국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임현주 기자입니다. 재작년 12월 31일 밤 전남 여수 금오도의 한 선착장. 주변 도로를 향해 걸어 올라가던 남성이 3분여 뒤 다시 나타나 바다 쪽으로 뛰어갑니다. 조사 결과 51살 박모 씨는 당시 아내와 여행 도중 방파제 끝 경사로에서 차를 후진하다 추락 방지용 난간에 부딪히자 혼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차 브레이크를 잠그지 않았고 변속기도 중립 위치였던 상황. 이때 차가 바다로 추락하면서 차 안에 있던 아내만 변을 당했습니다. 박 씨는 사건 20일 전 김 씨와 재혼했고 열흘 뒤에는 아내 명의의 보험을 추가로 가입한 뒤 보험금 수령인도 본인으로 바꿨습니다. 사망 시 받을 돈은 최고 17억 5천만 원. 검찰은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살인이라며 박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1심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아내가 탄 차를 남편 박 씨가 밀지 않고서는 추락한 사실을 설명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2심은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은 채 운전 부주의로 인한 책임만 물어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차량이 멈춰 있더라도 변속기 중립 상태에서 조수석 탑승자가 움직이면 차가 경사로를 굴러내려가는 점이 법원의 현장 검증에서 드러난 겁니다. 2심 선고 직후 아들은 불쌍한 엄마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호소문을 국민청원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대법원도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은 채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증거로 판단할 때 박 씨가 범행을 위해 정확한 위치와 방향으로 차량을 세우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범죄 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아들은 MBC와의 통화에서 한마디도 하기 어렵다며 괴로운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진작부터 우려했지만 이번 추석의 차례상은 여느 때보다 부담스럽게 됐습니다. 긴 장마에다 태풍의 영향으로 과일 채소의 수확량이 줄다 보니 차례상 품목들의 값이 크게 오른 겁니다. 이문현 기자가 추석 물가를 살펴봤습니다. 추석을 일주일 앞둔 대형마트 축산물 판매장. 차례상 산적이다 육전에 쓰는 우둔쌀 가격이 100g당 5,500원. 지난해보다 15%나 올랐습니다. 그냥 국거리 샀어요. 부담스럽죠, 비싸니까. 지난 여름 역대 최장의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과일과 채소는 더 많이 올랐습니다. 배추와 무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2배 넘게 뛰었고 홍로 사과도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전에는 요만한 게 2,000원인가 그랬어요. 한 3배 이상 오른 것 같아요. 추석 대목에 대형마트들이 이런저런 할인 행사를 하고 있지만 차례상에 꼭 필요한 소 우둔쌀과 양지, 배추와 무 등은 할인에서 제외됐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은 대형마트에서 준비할 경우 34만 2천 원, 지난해보다 9% 넘게 올랐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10만 원 정도 저렴하긴 하지만 가격 오름세는 8.2%로 비슷합니다. 정부는 추석 수요에 대비해 비축 물량을 풀고 조기 출하를 유도했지만 공급이 워낙 달리다 보니 오르는 가격을 잡지 못했습니다. 대등 농산물의 경우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인한 출하량이 감소해서 축산물의 경우 한우 공급량은 증가했습니다만 추석 선물 수요와 가정 수요가 증가하여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고향에 못 가는 대신 선물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추석 선물 세트 판매도 증가했습니다. 김영란법 완화로 20만 원 이상 고가 선물 판매도 25%나 늘었습니다. 여러 가지 다 하는데 건강식도 보내고 햄 세트, 생활용품 이렇게.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채소류의 경우 추석이 임박할수록 비싸지기 때문에 이번 주 토요일쯤이 그나마 저렴하고 축산물은 선물 수요가 끝나는 일요일부터 사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음식점 입구에서 작성하는 손님들 출입 명부를 몰래 촬영하던 20대 남성이 식당 직원한테 붙잡혔습니다. 식당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을 다니면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은 이 남성이 손님 명부를 어떻게든 범죄에 사용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 종로구 익선동 한 남성이 식당으로 들어갑니다. 자리에 앉은 이 손님은 출입 명부부터 찾았습니다. 자기가 작성을 해주겠다 해서 오자마자 달라고 하신 거는 저 여기서 일하면서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손님이 꺼내든 건 펜이 아니라 휴대전화였습니다. 오른쪽에는 이제 카메라 찍는 그 어플이 실행이 돼 있었고 방명록은 손으로 이렇게 넘겨서 이를 수상하게 여긴 직원이 양해를 구해 손님의 휴대전화를 확인하자 출입자 명부가 찍힌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다른 매장에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갤러리에 들어가 보면 한 화면 자체가 다 명부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순간 이 손님이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뒤따라 나온 직원이 놓치지 않으려고 달려들었지만 남성은 빠른 속도로 식당 앞을 빠져나갑니다. 50m를 도망쳐 이곳 골목 끝에서 직원에게 붙잡힌 남성은 또다시 도망치려고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휴대전화를 뺏으려는 직원과 지키려는 손님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고 골목 와서 넘어지시면서 서로 이렇게 뒹굴다가 직원도 한 번 더 가가지고 결국 이 수상한 손님은 웃옷이 다 벗겨져 버린 상태로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휴대전화에선 출입자 명부 사진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다 주어져 있었어 저희 한식 보내면. 취재 결과 이 남성은 다른 음식점에서도 출입 명부를 촬영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분이 가게 오셨었는데 QR코드 없다고 수리명부 작성한다고 하다가 지가 없다고 그냥 나가시더라고요. 이 남성은 고의로 찍은 게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피싱 범죄 등에 활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바로 간다 정치팀 조명합니다. 1년 전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배송을 하던 27년 차 집배원 박인규 씨가 교통사고로 숨진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힘들 상황까지 배달을 하고 젖어가지고 들어오니까 그 사고가 난 거라고 생각해요. 과도한 업무량도 문제지만 배기량 100cc짜리 이륜차에 한가득 물량을 싣고 옮기다 보니 이 같은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래서 우정사업본부는 이륜차 대신 초소형 전기차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들 전기차의 안전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국정감사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뭐가 문제라는 건지 현장부터 가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7시 경기도 안양의 배송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추석을 일주일 앞둬서인지 배송 물량이 가득 쌓여 있는데요. 문제의 초소형 전기차가 보입니다. 현재까지 1000대, 3종의 차량이 도입돼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성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건지 배송에 나선 집배원과 직접 타봤습니다. 이거 언덕 조금만 저기 높으면 덜커덕덜커덕 해요. 에어백도 없는 차량, 차체까지 가볍다 보니 큰 차 옆을 지나가면 흔들림이 심합니다. 저런 큰 차 지나가면 어떠세요? 차 하잖아요. 저희는 저런 차 옆에는 웬만하면 안 가죠. 차 안에 유리천장을 봤더니 금이가 있었고 외부 범퍼도 부서져 있습니다. 이걸 붙인 거거든요. 유리가 깨졌다 그랬잖아요. 자, 위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금이가 있어요. 특히 브레이크 관련 문제 제기가 많습니다. 차가 뒤로 밀리거나 급발진처럼 작동하는 아찔한 사고가 심심찮게 발생한다는 겁니다. 브레이크를 띄자마자 차가 한 바퀴를 도는 거죠. 이 차에 이제 주눅이 들어가지고 다른 차를 제가 운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운전 경력이 30년인데 다른 차 지금도 불안해서. 집배원이 겪은 상황을 CCTV로 확인해봤습니다. 제동을 시도하는데도 차량이 말을 안 듣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취재진은 지난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이들 초소형 전기차에 대해 실시한 충돌 안전성 실험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시속 50km 속도로 벽에 부딪히자 앞유리가 당연한 것처럼 전부 깨지고 범퍼는 마치 종이장처럼 구겨져 버립니다. 측면도 마찬가지. 앞문은 힘없이 푹 찌그러졌고 실험용 더미까지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조금씩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시범 사업에 도입된 세 종 모두 외부 충격에 취약한 겁니다. 비슷한 조건에서 경차와 비교했을 때
정면 충돌 시 복합 중상해 발생 확률이 평균 3.3배가량 높았습니다. 그냥 막말로 객사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차로 절대 우리는 사고 나면 안 된다. 그때는 우리는 우리 목숨이 아니다. 초소형 전기차 자체가 위험한 건 아닐 텐데 어떻게 이런 문제가 생긴 걸까요? 우정사업본부가 전기차 도입 당시 적용한 특례 조항과 관계가 있습니다. 대표적 안전장치인 에어백, 잠김 방지용 브레이크 ABS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안전규격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던 겁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에어백은 3종 모두, 접근 경고음과 잠김 방지용 브레이크는 2종에 설치가 안 돼 있었고 후진 경고음과 저소음 자동차 경고음 발생 장치도 1종이 미설치였습니다. 예산에 맞춰 안전장치를 제외하고 사업을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집배원들의 외면이 커진 탓에 최근 우정사업본부의 수요조사 결과 추가 신청된 규모는 67대뿐이었습니다. 4,000대 도입을 목표로 잡아놨다가 못 쓰게 된 예산도 문제지만 이 사업에 맞춰 생산 설비를 갖췄던 업체들까지 졸지에 날벼락을 맞게 된 상황입니다. 우정사업본부 측은 올해 하반기 종합적인 성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추가 도입에 나설 계획인데 안전 확보가 시급해 보입니다. 바로 간다 조명합니다. 네, 아파트 공사 현장에 쌓아둔 돌과 흙더미가 내려앉으면서 2명이 매몰돼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하수관 작업을 하다 아파트의 외부 옹벽이 무너지면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양의 한 공사 현장. 굴착기가 흙을 퍼내고 잠시 뒤 119 대원들이 땅속에 묻혀있던 사람을 구조합니다. 사고는 오늘 오전 9시쯤 발생했습니다. 이곳은 사고가 난 공사 현장입니다. 당시 작업자 2명은 하수관 매설 공사를 하던 중 갑자기 쏟아진 흙더미와 바위에 깔렸습니다. 노동자들이 2m 정도 구덩이에 깊이 묻힌 상황. 흙과 바위를 퍼내다 자칫 매몰된 노동자들이 다칠 수 있어 구조 작업은 조심스럽고 더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2시간여 만에 매몰된 노동자 2명 모두를 구조했지만 60대 노동자는 호흡과 맥박이 없었습니다. 또 다른 50대 노동자는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응급실로 급히 이송됐지만 60대 노동자는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이들은 하청 노동자였습니다. 내년 1월 입주를 앞둔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공사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었는데 변을 당한 노동자들은 공사를 맡은 건설사가 하청을 준 업체의 동료였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배출될 오폐수 처리관을 땅에 묻고 있었는데 단지 주변을 따라 흙과 바위로 쌓아놓은 옹벽이 순식간에 무너지며 이들을 덮쳤습니다. 저희가 오수관로 놓고 대묘기 하다가 이제 난 거거든요. 예, 오수관로를 놓고? 네, 대묘기 하려고 할 때 이제 붕괴된 거죠. 경찰은 현재 원청과 하청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옹벽 관리나 안전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수능을 70일 앞두고 전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험지 유출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고3 담임 교사가 특정 학생에게 기말고사 문제와 답을 따로 적어서 건네줬고 이 학생은 해당 과목에서 최우수 성적을 받았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전남 완도군의 완도고등학교입니다. 지난달 3학년 A 학생의 소지품에서 A4 용지 한 장이 발견됐습니다. 깨알처럼 작성된 내용은 7월 말 치렀던 1학기 기말고사에서 영어 독해와 작문 시험에 출제됐던 문제의 요지와 답안이었습니다. 시험에 출제된 문제의 지문이 교과서 몇 쪽에 있는지부터 문제의 형식과 상세한 답안까지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교과서나 선도제로 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였거든요. 공부하는데 시간이 많이 드는 과목인데 이렇게 정리를 해서 준 거죠, 쉽게. A 학생에게 시험 정보를 사전에 흘려준 사람은 담임인 영어교사 47살 김모 씨. 김 씨는 지난 7월 중순 기말고사 문제를 출제한 뒤 문답 내용을 별도로 작성해 A 학생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3 전체 163명이 함께 치르는 기말고사에서 나머지 학생들에게 공지된 건 짤막한 시험 출제 범위뿐. 시험 정보를 사전에 알았던 A 학생은 과목 최우수 성적을 거뒀습니다.
원래 이제 그 애가 공부 잘하는 아이니까 1학년 때 1등급이지 2학년 때 2등급 될 겁니다. 전남교육청과 학교 측은 부랴부랴 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A 학생의 점수를 0점 처리하고 전체 학생의 내신 등급을 조정했습니다. 교육당국 감사에서 해당 교사는 A 학생의 입시 성적을 올리기 위한 욕심에 시험 정보를 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교사는 일신상의 이유로 병가를 내고 지난 14일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기말고사는 대입 전형을 앞둔 고3 학생들이 내신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 특히 전남은 고3 수험생 10명 중 9명이 수시 전형을 통해 대학에 진학하는 만큼 내신 성적이 절대적으로 중요해 이번 사건의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미국 당국이 조지아주의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근로자 13명을 불법 취업 혐의로 체포했다가 15시간 만에 풀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루도 채 안 돼서 풀어줄 정도의 사안이었는데 이렇게 대대적인 체포 작전을 펼친 건 이례적인데요. 이유가 뭔지 워싱턴 여홍규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미 국토안보수사국이 조지아주의 한 주택가를 급습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 자회사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근로자 13명이 불법 취업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비자 면제 협정 프로그램, 에스타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이제 일을 했다는 거죠. 결국은 그 비자 면제 협정 관련된 위반인 거라.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15시간 만에 풀려났습니다. 강제 추방이 아닌 자진 출국 형식으로 곧 한국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5월엔 이 공사 현장에서 일하기 위해 애틀랜타 공항으로 입국하려던 한국인 근로자 33명이 추방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대대적인 체포 작전은 이례적입니다. 먼저 문제를 제기한 건 현지 건설 노조였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공장이 들어서면 미국인들의 일자리가 늘어날 거라고 기대했는데 정작 공장을 짓는 단계부터 한국인을 채용하자 불법 취업을 문제 삼은 겁니다. 현지 지역 방송도 가세했습니다. Anybody here speak English? No one speaks English? Is anybody here American? No Americans? 여기에 공화당의 더그 콜린스 하원 의원은 불법 취업한 한국인들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며 당국에 전면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불법 취업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1일 현지 배터리 공장 생산에 대비해 내년까지 1,000명 이상의 현지 인력을 채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불법 취업을 막기 위해 지난달 말부터 매일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의 신분 상태를 확인하는 등 강화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미국에서 한국 기업이 공장을 지을 때 한국인 근로자를 선호하는데 일부 건설 직종의 경우 미국 취업 비자를 잘 내주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에 이어서 오늘은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죠. 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탈당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오겠다는 건데요. 결국 의원직 신분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라서 여론의 문매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탈당 기자회견에서도 이상직 의원은 억울함부터 호소했습니다. 사실상 전 재산인 매각 대상 주식 내지 그 매각 대금을 헌납하겠다는 발표를 해도 결국 이상직이 문제라는 말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이스타항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심려를 끼친 데에 대해 사과한다. 대주주의 부모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탈당을 선언하는 이유는 당에 짐이 되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선당 후사 자세로 당에 폐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잠시 당을 떠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잠시 당을 떠나겠다는 것일 뿐 이스타항공 사태를 해결하고는 다시 복당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직생각으로 이스타항공과 그 직원들의 일자리를 되살려 놓겠습니다. 그리고 되돌아오겠습니다. 회견 직후 민주당은 당 공직자들에게 자성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내놨고 이낙연 대표는
본인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소명이 아니라 강변이었다며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은 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어제 박덕흠 의원의 탈당 때는 민주당이 의원직 사퇴가 답이라 했는데 오늘은 반대로 국민의힘이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의 탈당이 최종 결정되면 민주당의 공수처라고 칭했던 윤리감찰단의 조사도 특별한 성과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21대 국회 들어 스스로 탈당하거나 당이 제명하는 방식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문재 의원은 양정숙, 김홍걸, 박덕흠 의원에 이어 이상직 의원이 4번째입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같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게 오늘부터 2차 긴급 고용 안전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이들에게 5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추석 전에 모두 지급할 예정입니다. 조영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로 극단에서 10년째 뮤지컬과 연극 배우로 일해온 이서은 씨. 지난 2월부터 이 씨가 설 수 있는 무대는 없어졌고 월 200만 원 남짓의 소득도 사라졌습니다. 이 씨는 무용 등을 가르치며 60만 원 정도를 벌었지만 이런 일자리마저도 곧 사라졌습니다. 이 씨에게는 2차 고용안전지원금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배우들이 조금이나마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보호받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코로나19로 직장 회식과 모임이 크게 줄면서 대리운전 기사들도 생계가 막막해졌습니다. 1차 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 없이도 역시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대리운전을 한 10년 넘게 했는데 2.5단계 때 최고 힘들었었어요. 살림이라든가 뭐 학비라든가 여러 가지 용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로 유용하게. 같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라 하더라도 작년 연봉이 5천만 원보다 적어야 하고 소득이 작년 월 평균 소득 등과 비교해 4분의 1 이상 크게 줄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특고 노동자들은 아쉬움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소득 25% 감소라는 이 기준에 정확하게 부합되지 않는 경우들도 상당수 좀 있는 거고요. 이런 코로나에 여러 가지로 좀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 재난지원금에서도 소외되는 이런 상황들도.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 원과 아동특별돌봄지원금 20만 원도 차례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실직과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55만 가구에 제공하는 긴급생계지원금도 11월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MBC 뉴스 조영익입니다. 최근 전남의 한 마을에서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았던 사람이 마을 이장에 임명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성범죄 전력을 이유로 임명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건데요. 이다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장성군의 한 마을. 지난 3월 성범죄 경력이 있는 A씨가 마을 이장에 임명됐습니다. 성추행 혐의로 1년 3개월의 징역형을 살았던 A씨가 2013년 출소한 후부터 이 마을에 거주해오다 주민총회를 거쳐 이장으로 임명된 겁니다. 방청을 하고 지금 열심히 살고 있어요. 나 지금 혼자 이러고 살고 있는데 뭐 그런 생각도 해본 적도 없고. 마을 주민들도 A씨의 성범죄 경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 굳은 일을 도맡아왔고 마을 어르신들도 살뜰히 챙겨와 이장 선출 과정에서 A씨의 성범죄 경력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소문 개의치 않고 그냥 해요, 그냥. 동네 분들하고 잘 어울리시고 잘 하시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되죠, 뭐. 반면 성범죄자가 이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실제 국민신문고에는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또 A씨처럼 주민들이 관련 내용을 알고 이장으로 선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발생할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행법상 주민총회만 거치면 누구든지 이장이 될 수 있고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해임 규칙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현재는. 그래서 이제 그 상위법이 검토되면 바꿔지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최근 고흥에서도 성범죄 혐의로 4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했던 사람이 이장에 임명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같은 논란은 성범죄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이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는 내용의 법률이 개정된 이후에나 사그라들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고층 아파트 44층에서 불이 나서 엄마와 아기가 집안에 갇히는 일이 있었는데요. 용기 있는 엄마의 대처로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전남 광양시의 한 고층 아파트 44층 입구 공용 공간에서 발생한 화재. 6개월 된 아기와 엄마는 연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집안에 갇혔습니다. 화재 당시 연기가 너무 많아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20kg가 넘는 장비를 메고 한 44층까지 걸어 올라가다 보면 이제 시간이 좀 지체됐습니다. 소방대원이 걸어서 올라오는 사이 119 상황실 대원은 베란다에 있는 경량 칸막이로 탈출할 것을 안내했는데요. 혹시 베란다에 있으면은 거기 피난기구 같은 거 없어요? 바닥이 가만히 안 보이는데요? 못 나가요? 오늘 지나겠어요? 겁에 질린 엄마는 대원의 안내에도 경량 칸막이를 쉽게 찾지 못했습니다. 대원은 차분하게 응대하며 엄마의 불안함을 달랬습니다. 선생님, 거기 옆으로 벽 같은 거 쳐가지고 벽으로 나가는 거 없어요? 거기에 간단한 물건으로 벽을 때리세요. 옆으로 대피할 수 있으면 대피하세요. 옆층으로. 경량 칸막이는 얇은 석고보드로 제작돼 몸이나 물건을 이용해 충격을 주면 쉽게 부술 수 있는데요. 어린 아기를 안고 공포에 사로잡힌 엄마에겐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포기하지 않고 온몸을 부딪혀 벽을 부쉈습니다. 선생님, 해주고 있어요? 네. 선생님, 베란다에 수돗물 있으면은 몸에 적시세요. 옆에대로 대피하세요. 탱커 치세요, 빨리. 조금만 늦었으면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계단이나 출입구에 연기가 심해서 인명 대피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대피가 가능한 공간은 경량 칸막이 이곳밖에 없었습니다. 경량 칸막이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불이 나면 옆집으로 피할 수 있도록 베란다에 두께 9mm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들어 놓은 설비입니다. 그런데 경량 칸막이의 존재를 모르거나 그 앞에 선반을 설치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화재 발생 시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아파트 사시는 분들 경량 칸막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19 재확산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뻔히 알고서도 일부 단체들이 개천절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이 방역 지침을 어긴 시설이나 장소는 아예 운영을 중단시키거나 폐쇄할 수 있는 감염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1,000명 이상의 코로나19 감염자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집합금지 명령을 받고도 현장 예배를 강행했고 일부 교인들은 방역 공무원들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여러분들 정말 아름다운 성도일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집에서 예배드리는 사람 빼고. 국회를 통과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방역 지침을 어긴 장소나 시설을 강제적으로 폐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자체 행정명령보다 강한 수준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겁니다. 방역 지침을 위반하는 시설 등에 대해 운영 중단이나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은 또 격리 대상자의 무단 이탈에 대비하기 위해 이들에 한해 위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급 법정 감염병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방안은 여야가 좀 더 논의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감액 청구권을 명시한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찬성 224표로 처리했습니다.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최대 내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도 정기국회안에 개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국회는 또 코로나로 정상적인 수업을 듣지 못한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급을 가능하게 한 법안도 처리했는데 다만 시행 강제성은 없습니다. 경비원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해 주민들이 부당한 갑질을 할 수 없게 한 법안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은 모두 71건입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국회는 또 가족 간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길 경우 이제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가정폭력범을 현장에서 즉시 체포할 수 있습니다. 또 가족 간의 불법 촬영도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강현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터운 이불을 어깨에 둘러매고 나오는 한 남성.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때려 살해했는데 평소 남편의 폭력과 스토킹에 시달리던 아내의 접근금지 신청이 거부된 지 2주 만이었습니다. 이처럼 가정폭력은 외부에서 개입하기 어려운 범행의 특성상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개정된 가정폭력특례법에 따르면 가족 간 스토킹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직장과 주거지 등 장소로 지정됐던 접근 금지 명령이 피해자의 신체를 중심으로 바뀌고 위반 시 과태료에 그쳤던 처벌도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됐습니다. 실제 가해자가 임시 조치를 위반하더라도 경찰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들이 있었고요. 피해자가 좀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을 좀 지나치게 제한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특히 가정폭력 재범률이 해마다 높아지는 상황에서 응급 상황 시 가해자에 대해선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고 가족 간 불법 촬영 범죄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불법 촬영이 가족 구성원 내에서 발생하기가 더 쉽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친밀성이 있고 또 주거를 같이 하기 때문에 실제로 요즘 이혼한 부부 관계에서 일방이 예전에 촬영했던 것들을 유포하거나 아니면 몰래 촬영하거나 이런 것들이 문제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또 최근 늘고 있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본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를 성인이 된 이후부터 계산하도록 민법도 개정됐습니다. 가해자의 절반 이상이 가족과 친척을 포함한 이른바 아는 사람인 탓에 피해 구제가 늦어진 점이 고려된 조치입니다. MBC 뉴스 강현섭입니다.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발해 의사 국가고시 실기 시험을 거부했던 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이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다시 시험을 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해서 추가 시험 기회를 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사과 한마디 없는 의대생들의 선언에 여론도 싸늘한 반응입니다. 김윤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들이 오늘 낸 성명서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고 의료 인력 수급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학생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겠다. 그러면서 의사 국가고시 실기 시험에 응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료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의사 국시를 거부한 지 한 달여 만에 기존 입장을 철회한 겁니다. 추가 응시에 따른 미안함이나 사과의 표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즉각 학생들의 단호한 의지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 같은 혼란을 초래한 정부가 결자 해지하라고 말했고 의대 교수들도 응시 기회를 줘야 한다고 불을 지폈습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보기로 하였으니까 정부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좋은 안을 제공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다른 국가 시험과의 형평성, 공정성, 국민적 수용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의대생들의 응시 의사 표면만으로는 국시 기회를 주는 게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로서도 국가시험의 추가 기회 부여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론은 의대생들에게 싸늘합니다. 국가시험을 본인들 편의에 따라 마음대로 거부하고 마음대로 응시한다는 건 특권 의식이자 심각한 공정성 훼손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대생과 의사단체들은 국시 응시 기회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정부와의 또 다른 갈등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이만희 총회장이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대전의 신천지에 독극물인 청산가리 그리고 거액을 요구하는 협박 편지가 배달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자작극인지 아니면 모방 범죄인지 여러 가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편물은 월요일인 지난 21일 배달됐습니다. 신천지 표식 4개가 찍힌 편지지와 가로 세로 4cm 크기의 비닐봉투 안에는 독극물인 청산가리가 들어있었습니다. 비밀 편지도 있었는데
여기엔 14억 4천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참사를 일으키겠다는 협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14억 4천 비트코인을 그쪽으로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신천지에다 뭐 위해를 가하겠다. 내가 신천지에 한 것처럼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그런데 봉투에 적힌 주소를 확인해 보니 보낸 곳은 엉뚱하게도 이 청산가리가 배달된 대전의 신천지이고 정작 받아야 할 곳은 경기도 가평에 있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의 평화연수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이 자주 머물던 바로 그 연수원인 겁니다. 수상하다고 생각한 평화연수원 측은 이를 반송했고 그러자 우편물은 발송지로 적혀있던 대전의 신천지로 돌아왔습니다. 알고 보니 이 우편물을 처리한 곳도 대전이 아니라 경기도의 한 우체국이었습니다. 경찰은 신천지로 협박성 편지를 보낸 이들을 추적하는 한편 등기 안에 있던 독극물의 출처를 확인하는 데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요구한 금액이 왜 하필 14억 4천만 원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바로 이 144란 숫자가 신천지의 특정 교리, 즉 최후의 제사장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는 신천지의 특정 교리와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게 혹시 신천지의 자작극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천지 측은 음해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그렇게 이제 실화라하고 음해하고 하는 사람들이 꼭 그 14만 4천 그 수를 가지고 저희한테 그렇게 한다니까요. 경찰은 일단 협박 우편물이 대전의 신천지 시설에만 배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옴진리교 명의로 청산가리를 보내고 비트코인으로 거액을 입금하라고 요구했던 일본의 사건과도 비슷하다는 점에서 혹시 모방범죄는 아닌지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 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김종인, 내 나이가 80인데, 자,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나이가 나왔는데, 네. 뭐 직접 본인이 나이를 언급할 만한 일이 있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네. 야권의 대권 유력 후보로 본인이 계속 언급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네. 거기에 대한 답을 내놨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 국민의 아픔을 보듬는 대한정당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이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별로 잘 알지를 못하고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리라고 난 생각하지 않아요. 대권 후보가 아니다라고 지금 천명을 하시는 건가요? 네. 내가 지금 나이가 지금 80살이 되는 사람인데 굉장히 부질없는 생각이라고. 자, 본인은 뭐 이렇게 계속 부인을 하는데 그렇다고 뭐 국민의힘에서 아직 마땅한 대권 후보가 안에 없어요. 그렇다고 또 밖에 있는 사람을 누굴 데려오지도 않고 있다 보니까 막 자꾸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권의 잠룡에 대한 언급도 하기는 했는데요. 늘 그랬듯이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고 한 너댓 명 있다 이 정도만 언급했습니다. 너댓 명 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하고 연대설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분명하게 선을 긋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본인과의 개인적인 에피소드도 하나 소개를 했는데요. 어제 안철수 대표의 발언부터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저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통합, 연대 이 고민할 수준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정치적 역량은 다 알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치를 하고 싶으면은 국회부터 들어가가지고서 정치를 좀 제대로 배워가지고서 정치를 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국회의원은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사람들인데 왜 자기 보고 국회의원을 하느냐는 자리에서 떠버린 적이. 자, 뭐 야권이 이제 안 대표를 서울시장 후보로 단일화할 거다 이런 예측도 있는데 지금 양쪽 얘기를 들어보면 또 쉽지도 않아 보입니다. 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볼까요? 자, 이선 후퇴 심상정 정의당 시즌 2인데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 이제 대표직에서 내려왔어요. 네. 지난해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 대표에 올렸는데 1년여 만에 중도 하차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퇴임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네. 14개월간 맡아온 당 대표직을 마무리합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선거제도 개혁의 최소한의 방안입니다. 개혁 공조로 천신만고 끝에 일군 제도적 성과가 기득권 공조에 의해 유린되는 과정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의 뼈아픈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사실 지난 총선을 보면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최대 피해자가 정의당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총선 전후로도 잡음이 많았어요. 네, 기억하시겠지만 네. 지난해에는 조국 장관 사태 때 논란이 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총선 이후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조문 관련해서 또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마다 내부에서 갈등이 분출돼 왔는데요. 그때 영상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네. 대통령의 임명권을 헌법개혁에 대한 탁구한 의지를 말씀하셨고 두 의원의 메시지가 유족분들과 시민의 추모의 감정에 상처를 드렸다며 대표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당론과 다른 개별의 의견들을 서로 조율하고 소통하는 과정에 부족함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이 하루빨리 시즌2로 전환돼야 된다는 여권에 협력하면 무슨 당 이중대다 이런 소리를 듣고요. 또 군소정당으로서 독자 행보를 하기도 쉽지 않은 아주 난처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말한 대로 이제 시즌2를 준비하는 정의당 대표 후보들 아무래도 차별화를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네, 후보들의 최근 발언인데요. 네. 김종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과는 다른 독립정당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박창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과 협치할 게 있으면 또 협치하겠다. 네. 이런 각자의 소신을 밝히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민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겠다. 이것이 이번 정의당 시즌2의 최대 쟁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정이 언제 되죠? 네, 이번 주 일요일이 선거일입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저녁쯤 되면 정의당 시즌2의 심상정 대표를 이을 새 당대표가 누가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새로운 진보정당의 정책 구현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영 기자였습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올 시즌 프로축구 최고의 라이벌이죠. K리그 우승 경쟁 중인 울산과 전북이 어제 나란히 FA컵 결승에 진출하면서 올해 세 차례나 더 얄궂은 운명의 맞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깊게 패인 잔디, 그리고 실축의 연속. 떴어요! 주니오 웨이비스! 팔로 세비치도 이걸 놓칩니다. 두 팀 수문장의 짓궂은 운명. 갑니다. 슛! 조현우! 사연이 많았던 승부차기가 조현우의 선방으로 마무리되면서 울산은 FA컵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결승 상대는 성남을 꺾고 올라온 최대 라이벌 전북. K리그에 이어 FA컵에서도 우승 경쟁을 벌이게 된 겁니다. 두 팀 감독은 화상 인터뷰에서 뼈있는 덕담으로 묘한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잘 받겠습니다, 형님. 이번에는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K리그 파이널 A와 FA컵 홈앤어웨이를 포함해 두 팀의 남은 맞대결은 모두 3번. K리그에서 전북에 앞서 있는 울산은 일단 리그 우승부터 확정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저희가 2번 경기를 졌는데 잘 준비해서 울산 팬들이 기쁘게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면 지난해 최종전 역전 우승에 올해도 2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승리한 전북은 이관왕의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북이라는 팀은 제가 오기 전부터 원래 우승이라는 그런 경험이 많이 가지고 있는 팀이었고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고 있습니다. 최고의 클럽을 향한 양 팀의 자존심 대결이 올 시즌 축구판에 흥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메이저리그의 괴짜 투수 바워가 눈부신 호투로 사이 영상에 한 발 다가섰습니다. 실력 못지않은 언행 역시 화제가 됐습니다. 전훈칠 기자입니다. 올해 처음 나흘 만에 등판한 바우어. Openly said, I want to win the award. I look at the other pitchers that are in the race. 3일 쉬고 나오면 늘 부진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슬라이더와 커브가 기가 막히게 들어갔습니다.
5회 홈런성 타구를 얻어맞았지만 아슬아슬하게 파울이 되면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기세가 오르면서 세리머니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삼진마다 타자를 향해 부여했고 이닝을 마칠 땐 아예 덩실덩실 어깨춤까지 췄습니다. 8이닝 1실점에 삼진 12개, 평균 자책점 1위에 리그 첫 100탈삼진까지. 디그롬과 다르비슈보다 한 발 앞서면서 3일만 쉬고 나온 목적을 확실히 달성했습니다. Trevor, do you feel like you have cemented yourself as the Cy Young winner? I don't see how you can see it any other way. 팀이 와일드카드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승리를 이끈 터라 동료들도 바우어를 한껏 지켜 세웠습니다. I mean, if that's not the Cy Young winner, I don't know who is. 이후에도 바우어는 잠자코 있지 않았습니다. 경기 직후 사이 영상을 달라는 메시지를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고 마지막 홈경기에서 신은 신발을 주겠다며 자신의 유튜브 구독을 조건으로 내걸어 구독자가 실시간으로 늘기도 했습니다. 못 말리는 개성에 정상급 실력을 갖춘 바우어는 한 번 더 3일만 쉬고 등판해 사이 영상의 쐐기를 받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전우치입니다. 어제부터 대학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됐는데요. 체대 입시를 준비 중인 고3 학생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올해 열릴 대회가 대거 취소가 되면서 이른바 깜깜이 입시를 치르게 됐기 때문입니다. 정준희 기자입니다. 쉴 새 없이 매트에 몸을 던지고 온몸엔 비 오듯 땀이 쏟아집니다. 체육특기생 입시를 준비 중인 고3 학생들. 하지만 훈련보다 더 힘든 건 불안감입니다. 매년 10개 정도 열렸던 유도 대회가 올해는 코로나19로 모조리 취소됐기 때문입니다. 대학 당락의 절대적인 고3 성적이 사라지면서 지난해까지만 해 실적으로 평가받게 된 상황. 1, 2학년 때 부상 또는 부진을 겪었거나 이로 인해 출전 기회가 적었던 선수들은 올해 입시를 포기하고 유급까지 고려 중입니다. 목숨 걸고 해가지고 대학을 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시합이 없으면은 유급을 해서 내년에 더 좋은 조건으로. 이런 종목은 유도만이 아닙니다. 어제부터 수시 원서 접수가 이미 시작됐지만 농구와 수영, 씨름과 컬링 등 21개 종목이 올해 단 한 번도 대회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해당 고3 선수만 1,200여 명에 달합니다. 잠잠해지면은 코로나 검사를 받고라도 진행을 하려고 해요. 대학교 감독님들도 어떻게 시합이 안 되냐고 지금 요청이 들어와요. 응시 자격 완화와 입상 반영 기간 확대 등 대학들이 나름 대책을 마련했지만 올해 대입은 사실상 끝났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개최될지 또 무산될지 모르는 대회를 분명히 입상할 수 있어. 그래서 그거보다 더 높게 쓰진 않거든요. 아무도 학생 선수와 학부모의 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어렵게 대회를 강행한 종목들도 부족한 대회 횟수로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어 올해 체대 입시 논란은 끊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준입니다. 야속하리 많지 요즘 날씨 참 좋습니다. 이런 가을 날씨를 마음껏 즐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산맥을 사이에 두고 동쪽 지방의 날씨가 정반대입니다. 당장 오늘 밤부터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해 토요일까지 영동 지방의 평균 30에서 100, 강원 북부 산지의 최고 150mm의 비가 짧은 시간 동안 강하게 쏟아지겠고요. 벼락이 치거나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출근길 서쪽 내륙에서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낮에는 햇살이 비추는 가운데 쾌청한 가을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이어서 위성 모습입니다. 현재 일본 동쪽 해상에 위치한 태풍으로부터 우리나라에 강한 동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아직 동해안 지방의 비가 잠잠하더라도 차츰 찬 공기가 중부 지방까지 내려오면서 대기 상하층 간의 불안정이 심해지겠습니다. 내일 동쪽 지방과 제주도는 종일 흐리겠고 그 밖에 전국에서는 가끔씩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광주 16도로 오늘과 비슷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5도, 대구 26도가 되겠습니다. 영동 지방의 비는 일요일 오전 중에 그치겠고요. 차츰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24일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